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담 김범기 행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동산 개발행위, 인허가의 모든 것을 60분 만에 마스터하는 핵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토지의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시작점에는 바로 개발행위 인허가가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저와 함께라면 그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식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부동산 개발행위 인허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발행위 인허가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아무나 아무렇게나 개발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의 첫걸음이자 불필요한 시행착오와 비용 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첫째, 개발행위 인허가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이해합니다. 둘째, 개발행위의 유형별 특징과 각 유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셋째,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유의사항을 알아봅니다. 넷째, 최근 부동산 개발행위 인허가의 최신 동향과 변화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인허가 전략과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개발행위 인허가 전문가로 한 단계 성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개발행위 인허가의 개념과 법적 근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발행위 인허가란 무엇일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분할, 물건에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들이 단순히 개인의 재산권 행사 차원을 넘어 주변 환경과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법적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국토계획법이 가장 핵심입니다.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인허가는 이 법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다양한 개별 법령들이 개발행위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죠. 이러한 여러 법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이 인허가 준비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적정성,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주변 지역과의 조화, 그리고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단순히 허가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종합적인 기준들을 충족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 개발행위의 유형별 특징과 각 유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를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그리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입니다. 각각의 유형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개발행위 유형이죠. 건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건축물 건축 인허가 절차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 개발행위 허가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축 규모가 크거나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등 다양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물 건축 시에는 대지 안의 공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건축법상의 규제뿐만 아니라 주차장법, 조경 의무 등 여러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규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공작물이란 인공적인 구조물로서 건축물 외의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담장, 옹벽, 탑, 광고탑, 굴뚝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공작물의 설치 또한 주변 경관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높이가 6m를 넘는 공작물 등 특정 공작물은 건축법상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공작물 설치 시에는 안정성, 주변 미관과의 조화, 그리고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및 경관지구 규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을 의미합니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됩니다. 토지 형질 변경은 주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대지, 조성이나 도로 개설, 택지 조성 등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입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사도, 표고, 그리고 주변 토지의 배수 및 재해 방지 계획입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형질 변경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산림이나 농지를 형질 변경할 경우에는 산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허가를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넷째, 토석 채취입니다. 토석 채취는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건설 재료 확보나 대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석 채취는 주변 자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허가 시에는 복구 계획, 채취 방법, 채취량,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 대책 등이 매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산림청의 산지관리법 규제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토지의 분할입니다. 토지의 분할은 하나의 필지를 2개 이상의 필지로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을 위한 분할,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 주택, 건설을 위한 분할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최소 분할 면적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제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상업, 주거, 공업지역은 60제곱미터 미만 분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면적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섯째,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입니다. 이는 주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에서 한 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한 주변 환경과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건설 폐기물이나 산업 폐기물 등 환경 오염의 우려가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무분별한 폐기물 방치나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6가지 유형별 특징과 인허가 절차의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개발행위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 유형의 개발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적인 시각으로 인허가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섹션,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과정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규제를 해석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바로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입니다. 개발행위는 해당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
즉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약 개발하려는 토지가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용도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과 맞지 않는다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전 녹지지역에서는 주택 건축이 엄격하게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부지를 선정할 때부터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성장관리계획구역입니다. 최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웹 검색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치 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무화의 영향으로 지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해당 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됩니다. 이 계획에 맞지 않는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 전 반드시 해당 지역의 성장관리계획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쟁점은 기반시설의 확보입니다.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 지역의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의 과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필요한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기여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수처리 시설 확충 등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초기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 쟁점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경관입니다. 개발행위는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경관지구 등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외관 디자인, 색채 등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때로는 조망권 확보나 일조권 침해 등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변 주민들과의 소통과 사전 협의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쟁점은 재해 위험입니다. 절토나 성토 등으로 인한 집안 안정성 문제, 비탈면 붕괴 위험, 홍수 위험 등 재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인허가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급경사지나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개발행위는 허가가 매우 어렵거나 특별한 안전 대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 안전구역 등 특정 법령에 의해 추가적인 규제를 받는 지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개발 부지에 대한 철저한 현황 조사는 물론 지리정보 시스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등을 통해 모든 규제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네 번째 섹션, 최근 부동산 개발행위 인허가의 최신 동향과 변화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웹 검색을 통해 얻은 최신 동향 정보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동향은 바로 개발행위가 감소 추세입니다. 2024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개발행위가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하여 10만 건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20만 5,464건으로 2022년 대비 15.7% 감소했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주택시장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개발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신규 개발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 계획 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유형별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물 건축이 전체의 4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토지 형질 변경이 27.4%, 공작물 설치가 14.7%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많은 개발행위가 건축물을 짓고 그를 위해 토지의 형태를 바꾸는 행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개발행위가의 핵심은 여전히 건축과 그에 수반되는 토목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허가 현황에서는 경기도가 전체 개발행위가의 22.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초지자체 기준으로는 경기 화성시와 강화군의 허가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개발 수요가 꾸준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화성시와 강화군 같은 지역은 신도시 개발이나 관광, 산업 관련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지역의 개발행 위허가 현황은 해당 지역의 개발, 압력과 잠재적 가치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용도지역 변화와 성장관리계획구역 증가입니다.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감소한 반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는 도시의 확장에 따라 녹지지역의 일부가 개발 용도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2024년에는 4,259위로 전년 대비 4.7배 증가했는데, 이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치 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무화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 사업자에게 더 엄격한 규제와 계획적인 접근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감소 소식입니다. 10년 이상 토지 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 미집행 시설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는 개발이 제한되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료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개발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 부동산 개발행위 인허가 동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개발 위축과 함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한 규제 강화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 성공적인 인허가 전략과 사례 공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 개발 사업에서 인허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전 조사와 계획의 철저함입니다. 모든 개발 사업의 성패는 얼마나 철저하게 사전에 조사하고 계획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개발 부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여부, 기반시설 현황, 지형 특성, 재해, 위험성, 문화재 유무 등 모든 규제와 잠재적 문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지적도, 현황 측량 등 기본적인 서류 검토는 물론 현장 답사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 지침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조례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문가와의 협업입니다. 부동산 개발행위 인허가는 건축, 토목, 도시계획,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요구합니다. 건축사, 토목기술사, 도시계획 전문가, 행정사,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인허가 서류를 준비하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은 복잡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적극적인 지자체와의 소통입니다. 인허가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미리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서류 보완이나 허가 반려를 줄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민원인 입장에서 요구하기보다는 지자체의 도시계획 방향과 부합하는 개발을 제안하는 파트너십 접근이 중요합니다. 넷째, 민원 관리 및 주변과의 상생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음, 진동, 교통 혼잡, 경관 훼손, 일조권 침해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은 인허가 과정에 심각한 지연을 초래하거나 사업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주변 주민들과 소통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생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다섯째, 계획의 유연성과 대안 마련입니다. 인허가 과정은 예상치 못한 변수와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획의 유연성을 가지고 여러 대안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규제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를 그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대안적인 설계를 준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 유연한 사고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인허가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한 개발 사업자가 비도시 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기존 성장관리계획에 따르면 공장 건축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사업자는 지자체와 여러 차례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공장 부지 내에 충분한 조경 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건축물 디자인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공장 폐기물 처리 및 오염 방지 계획을 매우 상세하게 수립하여 지자체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는 사업자의 계획이 성장관리 계획의 취지인 계획적인 개발 유도와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지자체의 개발 방향을 이해하고 상생하는 노력이 인허가 성공의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60분 동안 부동산 개발행위 인허가의 핵심을 모두 짚어보았습니다. 개발행위 인허가는 복잡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과정입니다. 개념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며 최신 동향을 반영한 전략을 세우고 전문가와의 협업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개발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개발은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개발행위 인허가를 통해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부동산 개발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